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또 이제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강의는 아니고 그냥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할 게 이제 E 오버 E 프라임이라고 많이 들어는 봤겠죠. 조금 관심 있으면 이제 E 오버 E 프라임이라는 걸 할 거고, E 오버 E 프라임 얘기가 나오면 이걸 왜 구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E 오버 E 프라임을 구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랑 비례를 하고,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를 원래 라이트 하트 캐스로 구해야 되는데 라이트 하트 캐스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냥 에코는 논 인베이시브 하니까 논 인베이시브한 에코 갖고 어떻게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를 잴 수 있을까?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는 LV 필링 프레셔랑 비례하고, LV 필링 프레셔가 높냐 낮냐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E 오버 E 프라임을 하는 이유는 다이스톨릭 디스펑션 좀 그레이딩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앞으로 남은 얘기는 이제 E 오버 E 프라임을 할 거고요. 실제로 알고 보면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E 오버 E 프라임을 구하는지는 알고, 실제로 우리가 배드 사이드에서 에코를 하면서 뭐 E 오버 E 프라임을 다 구하고 이런 게 정확하게 구하고 이러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은 많지 않고, 또 이제 E 오버 E 프라임을 갖고 정말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에 대해서 그레이딩을 임상 상황이랑 맞춰서 하려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알진 말고 앞으로 할 건 뭐냐면 E 오버 E 프라임 구할 거고요. 별거 아니고 구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TR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LA 볼륨 인덱스가 나올 거고, 마이트럴 밸브 애뉰러스의 티슈 도플러에서 E 프라임 벨로시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E 오버 E 프라임이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AR이 있을 때 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뭐 프레셔 헬프 타임 뭐 이런 것도 좀 보면 좋고, 그 정도 하면은 이제 거의 다 했죠.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았고, 앞으로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정도 하면 거의 웬만한 포멀 리딩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대충은 이제 큰 그림은 알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살을 붙이는 그런 것들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영상에다 좀 이제 추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우리는 속성 프로그램이니까 묻지마, 그냥 할게요. 자, E 오버 E 프라임을 구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게 뭐죠?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이거는 포 챔버 뷰고, 여기 보면 점점점점점점점점이 보이죠?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의 펄스 도플러를 보고 있습니다. 자, 베이스라인이 여기 있어요. 베이스라인부터 위쪽. 베이스라인은 이 에코 기계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껏 내려놨어요. 베이스라인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놨죠. 왜? 위로 올라가는, 가까워지는 프로브가 여기 있으니까 프로브 쪽으로 오는 플로우를 보려고. 그래서 오는 플로우가 요렇게 플로우가 있고 요렇게 플로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봅시다. 그래서 요 라인에 봤더니, 요 지점을 지나는 속도를 봤더니, 자, 여기 QRS, 그 다음에 여기 QRS, 요만큼이 뭐예요? 시스톨릭.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뭐예요? 다이아스톨릭이죠. 자,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는 플로우는 시스톨릭 때 들어오겠어요? 다이아스톨릭 때 들어오겠어요? 우리는 베이스라인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프로브로 가까워지는 플로우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트랄 밸브의 프로브로 가까워지는 플로우는 다이아스톨릭 때만 들어오겠죠. 시스톨릭 때 마이트랄 밸브를 지나는 플로우는 리걸지 플로우니까 베이스라인을 위로 올리고 뒤로 빠지는,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보면 이 밑에 어딘가 가려져 있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관심 없고, 마이트랄 밸브로 통해서 프로브 쪽으로, 에이펙스 쪽으로 들어오는 플로우를 보려면 다이아스톨릭 페이지고, 자, 우리 공부했으니까 Q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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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S 있으니까 여기가 시스톨릭, 여기가 다이아스톨릭 페이지죠. 맞죠? 근데 다이아스톨릭 중에 초반은 LV의 능동적인 다이아스톨릭, LV 자체가
쫙 다이아스톨릭 되는 거. LV 쪽에서 LA에 있는 볼륨을 쫙 당기는 거. LV는 볼륨이 자연스럽게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LV가 굉장히 음압을 걸면서 LA보다 프레셔를 낮춰서 LA에 있는 볼륨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다이아스톨릭. 요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이아스톨릭 페이지 초반에. 요건 뭐죠? 두 번째 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에이트리얼 키킹입니다. 여기 이제 P웨이브가 있어요. 여기 P웨이브가. 이해 가시나요? 다시 조금 생각하면서 볼게요. QRS 초반에는 시스톨릭 할 때는 리거지테이션이 되겠죠. 마이트럴 밸브로 밑에 이렇게 빠지는 볼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이스라인을 낮춰놨으니까 우리는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는 이 위쪽 플로우만 관심이 있으니까 베이스라인을 최대한 낮췄고, 다이아스톨릭 페이지인데 다이아스톨릭 페이지에 마이트럴 밸브를 통해서 프로브 쪽으로 들어오는 플로우, 에이펙스 쪽으로 쭉 내려오는 플로우,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쭉 들어오는 플로우가 두 개가 나뉘어지는데, 그게 하나는 초반에 있고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나오는 피크는 LV가 다이아스톨릭 하는 플로우, 두 번째 거는 에이트리얼 키킹. 자 그러면은 LV 사이클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이아스톨릭해서 빨아들이고 에이트리얼 키킹 해서 완전히 프리로드를 확보한 다음에 마이트럴 밸브 닫히고 시스톨릭. 다시 LV 다이아스톨릭, 에이트리얼 키킹, 그 다음에 밸브 닫히고 시스톨릭. LV 다이아스톨릭, 더 뒤에서 남은 거 한 번 더 밀어 넣어주고 에이트리얼 키킹으로 밸브 닫히고 시스톨릭. 마이트럴 밸브 쪽으로 프로브를 놓고 이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이 지점에 샘플 볼륨의 속도를 재겠다는 건데, 이렇게 딱 권총을 쏘듯이 속도를 딱 재는데, 스피디미터로 경찰관이 자동차 속도 단속하듯이 이 지점을 딱 프로브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펄스 도플러일까요? 컨티뉴스 도플러일까요? 자, 제가 뭐 펄스 도플러냐 컨티뉴스 도플러냐의 그 차이의 깊은 그 내막은 솔직하게 저도 지금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진 못하겠고, 우리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속성이니까 이것만 알자 그랬죠. 그냥 그 에코에 PW라는 버튼이 있고 좀 무식해 보이지만 CW라는 버튼이 있어요. PW는 펄스 도플러, CW는 컨티뉴스 도플러예요. P가 펄스고 C가 컨티뉴스니까 둘 다 속도를 재는 거예요. 도플러의 원리를 이용해서. 펄스 도플러는 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거, 1m/s 이하. 컨티뉴스 도플러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빠른 거, 1m/s 이상. 자, 그래서 그럼 뭐가 속도가 느린 거고 뭐가 속도가 빠른 거야? 정상적으로 밸브가 열려서, 밸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꽤 넓은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마이트럴 밸브가 열려서 들어오는 다이아스톨릭이잖아요. 다이아스톨릭은 마이트럴 밸브가 열려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잖아요. 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요. 약간 좀 느리게 들어옵니다. 자, 근데 마이트럴 밸브가 이렇게 닫혀서 시스톨릭 할 때 그 빈틈을 통해서 찍 하고 빠지는 그 마이트럴 밸브의 리거지테이션 플로우, 젯 플로우는 속도가 좀 빠르겠죠. 찍 이렇게 새니까 그런 거는 컨티뉴스 도플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다이아스톨릭 페이지의 마이트럴 밸브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플로우를 재겠다는 거니까 이때는 펄스 도플러일까요? 컨티뉴스 도플러일까요? 펄스 도플러입니다. 펄스 도플러는 그 지점의 샘플 속도를 재기 때문에 중간 속도가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개가 좀 비어있는 느낌의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지점에 펄스 도플러의 속도를 재면 시스톨릭, 여기 이제 다이아스톨릭 페이지인데 여기다 점을 찍고 여기다 점을 찍고 여기다 점을 딱 찍으면 지금 요 값이 따다닥 계산돼서 나옵니다. 요 의미를 볼게요.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쭉 내려가는 선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하나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우리가 E파라고 하고요. 요거를 A파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E는 LV의 다이아스톨릭 펑션과 좀 비례할 거고, A는 에이트리얼 키킹이랑 좀 비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값들이
맞나 상식적으로 만나볼게요. 이 벨로시티는 이 값에 여기 가면 나오겠죠. 이 벨로시티는 1.03 해당되는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A 벨로시티는 지금 여기 찍은 요 값이겠죠. 그래서 1.26. 요건 뭐냐? mitral valve descending time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다시 요 거리를 얘기합니다. x축은 시간이니까 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descending slope는 요거의 기울기. 자, x축 그다음에 높이. 이 2의 속도를 요 시간으로 나눠지면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가 되니까 5.37. 요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E 값과 A 값의 레이쇼는 계산돼서 나오겠죠. 자, 이런 주어진 정보를 갖고 심장의 어떤 피지올로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약간 그 어나더 레벨, 순환기내과 쪽에 있는 그분들이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긴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대충 이게 뭔 짓을 하는 거냐, 이게 그런 거겠네, 그런 느낌만 좀 알아봅시다. 자, 일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뭘 하는지는 알겠죠. 다이애스톨릭 때 마이트랄 밸브로 들어오는 속도를 경찰이 스피드미터 갖고 딱 재듯이 재는 거고, 그 다음에 AT를 키킹돼서 들어오는 플로우의 속도를 재는 거고, 그 기울기를 재서 이 계산값들이 쫙 나온 겁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자,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포챔버 뷰가 있죠, 대충. 포챔버 뷰가 있고, 이렇게 보면 점점점점점점점점이 있고, 요 지점을 지금 커서를 갖다 놓고 티슈 도플러를 켰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거죠? 마이트랄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 그 애뉴라의 애뉴러스 티슈 도플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트랄 밸브가 닫혀 있는 요 지점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축상에 왔다 갔다 하는 티슈 도플러, 티슈의 트래킹해서 그 속도를 보는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하냐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세로축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조직학적으로. 이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트랄 밸브 달려있는 요 지점에 마이트랄 밸브 애뉴러스, 애뉴라의 티슈 도플러, 티슈의 도플러니까 속도, 티슈의 속도를 트래킹해서 그 속도가 크면 뭔가 펑션이 좀 좋겠죠. 그 속도가 좀 적으면 뭔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티슈 도플러를 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좀 전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플로우를 봤었잖아요. 플로우를, 그 유체의 플로우를 봤는데 이제는 여기 티슈 도플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스톨릭, 그때 사이클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면 이게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내려가는 게 하나 있고 내려가는 게 두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잠깐 이제 공부 삼아서 좀 참고를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시스톨릭 사이에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요걸 S, 요걸 E, A라고 합니다. 아까 마이트랄 밸브 다이애스톨릭 때 LV가 다이애스톨릭해서 들어오는 그 펄스 도플러를 E 파라고 했고, 에이트리얼 키킹을 A라고 했죠. 그때 동시에 티슈가 움직이는 거는 E 프라임, A 프라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이애스톨릭 페이지니까. 자, 지금 요거를 잠깐 보실게요. 지금 티슈 도플러인데 요쪽 그 마이트랄 밸브의 요 라인성에서 지금 이게 포챔버인데 점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여기를 타겟팅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트랄 밸브 애뉴러의 티슈 도플러예요. 마이트랄 밸브가 연결 있는 애뉴러의 티슈 도플러. 그래서 시스톨릭, 여기가 시스톨릭, 그 다음에 이게 다이애스톨릭 사이클인데, 시스톨릭 때 마이트랄 밸브 애뉴러스가 프로브랑 가까워지는 속도, 그걸 S 프라임. 그 다음에 다이애스톨릭 때는 이제 뒤로 가는 속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 가는 속도가 초기에 LV가 다이애스톨릭 할 때 E 프라임, 그 다음에 에이트리얼 키킹 할 때
A 프라임, 여기서는 E 프라임 A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다이아스톨릭 때 뒤로 빠지는 속도가 두 개가 있어요. LV가 다이아스톨릭 할 때 E 프라임, A 트랙 키킹이 A 프라임.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에코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누구한테 가르치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뭐 이만큼 알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막 알아가고 있고 제가 아는 만큼을 말씀드리는데, 이 과정에 좀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 보면 좀 틀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스러운데, 아예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영상이 좀 도움은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통해서 기본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학회나 이런 데 가서 혹은 뭐 배드사이드에서 직접 해보고 책 보고 찾아보면서 살을 거기다 입히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다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했던 거로부터 약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반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쭉 뒤쪽에 E 오버 E 프라임부터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에 대한 영상을 쭉 찍었다가 영상을 이제 폐기하고 다시 찍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게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조금 간략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컨티뉴어스 이퀘이션을 적용해서 어떤 지점 간의 속도를 측정하면 그 지점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는 프레셔를 잴 수가 없다. 에코는 프레셔를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셔의 절대값을 잴 수가 없어요. 에이트리움의 프레셔가 얼마야? 벤트리큘 프레셔가 얼마야?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에서 리거지테이션 플로우의 피크 벨로시티를 측정함으로써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리거지테이션 플로우의 피크 벨로시티,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에서 뒤로 빠지는 백플로우의 그 젯 플로우의 피크 벨로시티를 측정하면, 그렇게 뭔가 젯 플로우 뒤로 쭉 빠진다는 얘기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앞 뒤에 어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공기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흐르듯이 유체도 프레셔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유체에 흐름이 있다, 속도가 있다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베르누이 이퀘이션, 뭐 컨티뉴어스 이퀘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물러 가지고 에코로 속도는 잴 수가 있으니까 그 지점의 속도를 구하면, 그 지점의 최고 속도를 구하면, 그 지점의 최고 속도를 구하면 그 지점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을 찍었고, 지금 트라이커스피드 요 지점을 지금 타겟해서 속도를 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PW일까요? CW일까요? 자, 우리가 이론은 지금 따지지 말고, 저도 솔직하게 잘 모르는데, PW는 에코 기계에 PW라는 버튼이 있고 CW라는 버튼이 있다. 근데 PW는 좀 속도가 느린 속도, CW는 속도가 좀 빠른 속도. 빠른 속도가 뭐고 느린 속도가 뭐냐? 빠른 속도는 보통 젯 플로우, 그러니까 뭔가 리거지테이션 플로우. 우리가 호스에 물을 짤 때 이렇게 눌러서 짜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MR이나 TR, 그 다음에 AS, 뭔가 이렇게 좁은 틈을 통해서 쭉 나가는 그런 플로우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CW. 그 다음에 밸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열려서 나가는 플로우는, 좁은 틈이 아니고 열려서 나가는 플로우는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젯 플로우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런 거는 PW, 펄스 도플러. 그래서 펄스 도플러는 보통 한 1m/s 이하 대충, 그 이상은 보통은 컨티뉴어스 도플러다. 그냥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 알고, 제가 조금 더 저도 지식이 쌓이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를 타겟해서 보고 있어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를. 그러면은 이쪽에서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올려놨고, 뒤쪽으로 빠지는 속도, 프로브가 여기 있고, 먼 쪽으로 가는 속도.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올려놓고 프로브에서 먼 쪽으로 가는 플로우만 지금 관심 갖고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런 플로우가 있고, 이런 플로우가 있고, 이런 플로우가 있고, 이런 플로우가 있어요. 이 플로우가 뭘까요? 자,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플로우가 있는데, QRS 하자마자 뒤로 백플로우,
QRS 하자마자 뒤로 백플로우. 자,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에서 QRS 하면 시스톨릭 하는 순간 뒤쪽으로 빠지는 플로우가 이게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TR이겠죠. TR 백플로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TR의 컨티뉴어스 도플러로 여기를 타겟해서 QRS 하자마자 나오는 게 뒤로 백플로우고 이게 TR이다. 요런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하나 잡았다. 그래서 그 큰 값의 값이 뭐 대충 한 3 정도 되니까 여기 보면 2.97 미터 퍼 세크 그 최고 TR Vmax 값을 구했다. TR Vmax 값을 구했다. Vmax 값을 구하면 이 TR Max Pressure Gradient는 계산값으로 바로 나온다. 측정값이 아닙니다. 왜 최고값을 꼽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보통은 도플러 이펙트에 의해서 속도를 잴 때는 코사인 세터가 곱해지기 때문에 오버 에스티메이션은 되지 않고 보통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값을 측정하는 게 오히려 실제 그 값과 더 비슷할 거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에코에서는 속도를 재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항상 나옵니다. 속도를 측정하면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항상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도플러 에코를 보면 일단 MR이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QRS 앞에 한 40%가 시스톨릭, 지금 한참 시스톨릭 사이클인데 시스톨릭 사이클 때 뭔가 뒤로 빠지는 이런 백플로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MR이죠. MR. 지금 여기가 LV고 여기가 LA니까 MR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MR이 있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컬러 도플러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이 어떤 이 속도에 대해서 지금 프로브가 이렇게 초음파를 쏴갖고 이 지점들의 각 속도를 측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도 값을 이렇게 뭔가 컬러화된 걸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어떤 색깔로 표현할 거냐 이런 스케일에 따라서 이 뒤로 이런 플로우가 더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더 적어 보일 수도 있고 색깔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모르는데 대충 이 정도가 아마 표준 세팅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준 세팅 하에서는 이런 컬러 도플러가 대충 어디까지 플로우가 나가느냐 갖고도 우리가 이게 뭐 MR이 좀 심하네, MR이 좀 그렇게 심하진 않네,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속도를 측정하고 P3 메소드로 이 볼륨도 재고 뭐 이하로 값도 측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MR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이것만 봐도 MR이 좀 있긴 있구나, 뭐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고요. 자, 이건 뭐죠? 이건 뭘까요? 자, QRS가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한참 시스톨릭인데 파란색 조금 멀어지는 쪽이죠.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쪽 플로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실제로는 이쪽에 에올타가 있어요. 에올틱 아웃플로우 트랙이 있습니다. 자, LV니까 지금 요게 LV니까 어딘가에 에올타로 나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에올틱 밸브가 있고 여기가 지금 이 플로우는 에올틱 아터리 쪽으로 나가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4챔버 뷰에서 살짝 이렇게 올려다 보면 5챔버 뷰라고 요 에올타 나가는 길이 보이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MR이 있구나, 요거는 에올타로 나가는 플로우구나, 그렇게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여기는 한참 다이애스톨릭 하고 있을 때죠. 다이애스톨릭 할 때 프로브가 있고 빨간색이니까 프로브가 있는데 빨간색은 가까워지는 속도네요. 그러니까 프로브 쪽으로 오고 있는 속도가 있는 겁니다. 빨간색이 있으니까. 이거는 뭘까요? 다이애스톨릭 할 때 정상적으로
마이트랄 밸브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플로우가 나오는 컬러입니다. 자, 다음 거는 요거를 보면서 이제 E 오버 E 프라임 그 유명한 그게 나오는데, 사실 뭐 해석이 어렵지 E 오버 E 프라임이 뭐냐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측을 하는 건 조금 좀 훈련이 필요할 텐데, 저도 뭐 계측은 많이 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배드 사이드에서 환자 상태를 대략 파악하는데 뭐 E 오버 E 프라임이 그렇게 꼭 계측해야 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게 뭔지, 어떤 걸 측정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자, 여기 보면 QRS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QRS가 있어요. 그럼 요만큼은 시스톨릭, 요만큼은 다이스톨릭 사이클인데, 다이스톨릭 사이클 때 뭔가 두 번의 피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있고 이렇게 한 번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거를 E파라고 하고 A파라고 합니다. E는 early diastolic, A는 atrial kicking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QRS니까 여기는 시스톨릭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LV가 다이스톨릭 하는 사이클, 그 다음에 요거는 에이트리얼 키킹 사이클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 프로브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포챔버 뷰죠. 포챔버 뷰인데 여기를 이렇게 타겟해서 보고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요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요 지점을. 마이트랄 밸브를 딱 타겟해서 샘플 볼륨의 벨로시티를 측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을 쭉 낮춘 거예요. 쭉 낮춰서 베이스라인의 위쪽 플로우,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는 플로우만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뭐 이 밑으로도 이런 속도들이 있을 텐데 그거 관심 없고, 베이스라인을 한참 낮춰서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는, 즉 우리가 마이트랄 밸브 쪽의 샘플 볼륨을 보고 있으니까 이 마이트랄 밸브에서 프로브 쪽으로 들어오는 플로우만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시스톨릭 때는 마이트랄 밸브가 닫히니까 어차피 들어오는 플로우가 없는 게 정상이고, 다이아스톨릭 때 E파를 형성하면서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은 P웨이브가 있습니다. 에이트리얼 키킹으로 쭉 한 번, 두 번 더 들어온다. 자, 우리가 다이아스톨릭 사이클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LV가 능동적으로 다이아스톨릭 하면서 프리로드를 확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이트리얼 키킹은 P웨이브. 그래서 그 속도를 지금 펄스 도플러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펄스 도플러일까요? 컨티뉴스 도플러일까요? 이거는 펄스 도플러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트랄 밸브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들어오는 플로우니까 뭔가 젯 플로우 같은 게 아니겠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거는 우리가 펄스 도플러로 측정한다라고 일단은 외우자 그랬죠. 그 이론은 모르겠고. 자, 그래서 이게 다이스톨릭 펑션이고 이게 에이트리얼 키킹이에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고급 정보인데, 이 A파를 보면 AFib의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AFib 환자는 피파가 없죠. 맞나요? AFib 환자는 피파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AFib이라고 생각했는데 AFib이 아닌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EKG를 엄청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풍월과 내공이 조금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가끔 닦여요. 이거 AFib인 줄 알았더니 AFib이 아니네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우리가 AFib은 네로우 QRS고 이레귤러 하기 때문에, 뭔가 네로우 QRS인데 이레귤러 하면 그냥 이 AFib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근히 착각인 경우가 좀 있죠. 뭔가 액토픽 피파 같은 게 프리머처하게 있으면은 이레귤러해 보이고 네로우 QRS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AFib으로 가끔 혼동을 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SA 노드에서 피파가 딱 나오면 에이트리얼이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키킹을 하게 되고, 그게 뭔가 한쪽 방향의 핫벡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P웨이브로 도큐멘테이션 되는데,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에이트리움의 여러 위치에서 SA 노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위치에서 일종의 산발적인 피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산발적인 피파가 나오는데, 이 산발적인 피파가 나오니까 뭔가 한 번에 수축하는 게 없어요. 한 번에 수축하는 게 없어.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어떤 순서를 잃으면서 수축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에이트리얼 키킹이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에이트리움이 이렇게 잔떨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럼버스가 생기잖아요. 그 안에 이제 플로우가 떨어져 갖고 이렇게 잔떨림만 있으니까 전기적인 신호가 어떤 하나의 방향을 이루면서 뭔가 사이멀테니어슬리하게 수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나의 합벡터를 만들지가 않고 벡터를 다 합해버리면 이 사실 뭐 그냥 의미 없는 뭔가 플랫한 벡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AFib은 P웨이브가 없어야 돼요. AFib은 P웨이브가 없어야 됩니다. 아니다. AFib은 P웨이브가 200에서 300개 정도 있는 거라서 P웨이브가 200~300개 깔려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얼추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뭔가 액토픽 P웨이브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200~300개가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맞는데, 그게 뭔가 사이멀테니어슬리하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합벡터를 만들진 못하기 때문에, 잔떨림이기 때문에 결국 P웨이브 하나로 이렇게 도큐멘테이션이 되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P웨이브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AFib인 사람은 이 A파를 보면 2파만 있고 요 A파 없습니다. 2파만 있고 A파 없어요. 2파만 있고 A파 없습니다. 그래서 AFib은 에이트리움이 잔떨림이 있으니까 2파 LV가 다이아스톨릭해서 프리로드를 확보하고 에이트리얼 키킹은 없고 그냥 마이트럴 밸브 닫히고 시스톨릭 들어가는 사이클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사실 이 피지올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AFib 자체가 당장 그렇게 초응급은 아니죠. 뭔가 그 레이트가 적당히 조절만 된다면.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에이트리얼 키킹이 없기 때문에 프리로드 확보가 조금 덜 되죠. 덜 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덜 된다고 해서 그 카디악 아웃풋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당장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AFib RVR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트가 너무 빠르면 사실 프리로드 확보가 안 되고 바로 시스톨릭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이트가 빠른데 우리가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하트레이트인데 프리로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스톨릭 들어가니까 스트로크 볼륨이 떨어지고 하트레이트가 암만 빨라져 봐야 작은 값에다가 레이트 왕창 곱해봐야 그 카디악 아웃풋이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지겠죠. 지금 다시 할게요. 마이트랄 밸브 쪽에 이렇게 타겟을 해서 이쪽에 PW를 키고 마이트랄 밸브 쪽에 샘플 볼륨에 들어오는 방향의 속도, 이쪽 방향의 속도를 재겠다고 지금 베이스라인을 한껏 낮춰놓고 들어오는 쪽, 가까워지는 쪽의 플로우 속도를 재고 있는데 QRS니까 뭔가 다이아스톨릭 때 한 번 들어오는 사이클이 있고 에이트리얼 키킹으로 한 번 더 들어오는 사이클이 있는데, 실제로 소노그래퍼는 여기다가 점을 한 번 찍고 여기다가 점을 한 번 찍고 여기다가 점을 찍고 이 세 개의 점을 찍으면 이 값이 계산돼서 쫙 나옵니다. 우리는 그게 합리적이네 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E고 이게 A라 그랬죠. 저도 이런 걸 영상을 찍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 E가 얼리 다이아스톨릭이고 A가 아마 에이트리얼 키킹이라서 이 A파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은 여기로 쭉 가면 대충 한 1. 얼마 정도 되죠.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의 이 벨로시티는 1.03 m/s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조금 더 높죠. 마이트랄 밸브 에이트리얼 키킹의 벨로시티는 1.26이 딱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여기다가 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 디센딩 타임, 이 디센딩 타임은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여기까지 요 거리, 요 시간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X축이 시간이니까
우리가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으면 요 시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191.36 미리세크라는 겁니다. 191.36 미리세크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 기울기는 이 높이 차를 이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 차는 단위가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우리가 미터 퍼 세크를 다시 속도로 나눠주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차원이 되죠. 그래서 마이트럴 밸브 디센딩 슬로프는 5.37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가 됩니다. 이 기울기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차원을 갖는 어떤 값이 되는데요. 뭐 이 A 레이쇼는 우리가 E 값과 A 값의 레이쇼로 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사실 그리 쉽진 않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런 데이터를 갖고 뭔가 다이애스톨릭의 어떤 펑션을 대충 알고 에이트리얼 키킹의 펑션도 알고 그거의 어떤 레이쇼가 어떤지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프리로드를 확보하기 위한 E파와 A파의 값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유지되는지 시간이, 그거의 레이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갖고 어떤 헤모다이나믹을 해석을 할 수 있겠네. 특히 다이아스톨릭 펑션이 좀 이거랑 관련이 있겠네. 에이트리얼 키킹을 여기서 볼 수가 있네. 엘브의 다이아스톨릭 펑션은 뭔가 E파랑 관련이 있겠네.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우린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 해석은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이따 또 뒤에 좀 나올 텐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해석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은.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살짝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포 챔버 뷰가 있어요. 포 챔버 뷰가 있는데 여기 마이트랄 밸브가 있고, 지금 요 지점을 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요 지점을 측정하고 있는 티슈 도플러입니다. 요런 식으로 컬러가 나오면 이게 티슈 도플러인데, 티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RBC의 플로우를 봤는데 지금은 티슈의 도플러니까 티슈의 속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단위가 속도죠. 센티미터 퍼 세크. 그래서 점점점점점점 해서 여기를 타겟해서, 여기 어디냐면 마이트랄 밸브가 달려있는 마이트랄 밸브 애뉴러의 티슈 도플러를 보겠다. septum 쪽에 그렇게 됩니다. 마이트랄 밸브 애뉴라의 septum 쪽에 티슈 도플러, 티슈 속도를 보겠다. 그래서 속도를 재면 QRS. 자, 요거를 S 프라임 요렇게 한 번 있고 요렇게 한 번 있는데 보통 E 프라임, A 프라임 요렇게 됩니다. 대충 요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QRS가 있으면 요렇게 한 번 요런 플로우가 있고,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S 프라임, 요거를 E 프라임, A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는 EA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다 프라임을 붙여요. 티슈 도플러는 속도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통상의 약속이에요. 자, QRS니까 요건 시스톨릭 할 때 요 티슈가 위쪽이니까 프로브랑 가까워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S 프라임 속도가 있다는 거고, 다이애스톨릭 때는 요 부분의 티슈가 뒤쪽으로 빠지는 속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E 프라임만큼, 그 다음에 A 프라임만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값을 측정하면 이렇게 해서 속도를 재요. 그래서 E 프라임 septum이죠. 여긴 E 프라임, 여길 뭐라 그러더라? 용어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마이트랄 밸브의 애뉴러스가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마이트랄 밸브의 애뉴러스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septum 쪽 애뉴러스의 속도를 재고, 이 속도가 7cm 미터 퍼 세크보다 작으면 다이애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 라고 좀 봅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닐 텐데 다시 좀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건지부터 봐야 되는데, 마이트랄 밸브가 달려있는 애뉴러스가 있는데 지금은 septum 쪽을 보고 있어요. septum 쪽에 도플러니까 티슈의 속도를 보겠다는 건데, 측정되는 값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다 적었고, E 프라임 값을 측정하면 우리가 아까 E 값은 알기 때문에 E 오버 E 프라임 값이 바로 계산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표준의 S 프라임, E 프라임, A 프라임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요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 포챔버 뷰거든요. 이렇게 포챔버 뷰, LA, LV, RA, RV.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걸 좀 지우고 볼게요. 여기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이 있고 점점점점이 있고 요렇게 딱 해서 요 부분에 티슈 도플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있고 마이트랄 밸브 애뉴러스, 마이트랄 밸브 애뉴러스 septum 쪽에 티슈의 도플러, 티슈의 속도를 측정하고 있고, 그랬더니 QRS가 있을 때 한 번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 뒤로 빠지는 게 두 번이 있더라. 자, 이건 시스톨릭 사이클이죠. QRS 여기 있으니까. 여기 다이아스톨릭 사이클이죠. 다이아스톨릭. 그래서 이걸 S 프라임, 이걸 E 프라임, 얼리 다이아스톨릭의 티슈 도플러 속도니까 E 프라임. 그다음에 이건 에이트리얼 키킹의 티슈 도플러니까 A 프라임. 이해 가나요? 이 차원은 지금 속도의 차원입니다. 도플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블러드 플로우의 속도를 측정했다면 얘는 티슈의 속도를 지금 트래킹하고 있어요. 마이트랄 밸브 애뉴러스 septum 쪽의 티슈 도플러. 요 라테랄 쪽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E 프라임 값을 측정하면 이거의 값이 뭘까요? 이거는 다이아스톨릭을 할 때 마이트랄 밸브 septum 애뉴러의 피크 벨로시티죠. 피크 벨로시티. 자, 그러면 다이아스톨릭 펑션을 어떻게 측정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다이아스톨릭 펑션이 만약에 좀 떨어져 있다. 다이아스톨릭 펑션이 떨어져 있으면 E 프라임이 작을까요? 클까요? 막 연구를 했더니 E 프라임이 결국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랑 좀 관련이 있더라 이거예요. E 프라임 값이 높으면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좀 없을 수 있겠죠. 굉장히 잘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실제로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을 그레이딩 할 때 이 E 프라임 값의 속도를 갖고 따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뒤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올 것이 왔는데, 우리가 요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정도만 아세요. 저도 이걸 뭐 100% 이해하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되게 얕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정도만 알고 지나가세요. 자, 우리가 마이트랄 플로우에서 E파와 A파가 있었죠. E파는 얼리 다이아스톨릭, LV가 다이아스톨릭 하는 거고, A파는 에이트리얼 키킹. 그래서 요게 이제 노말입니다. 노말. 근데 뭔가 릴렉세이션 데피시트, 뭔가 다이아스톨릭 펑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E파가 떨어지고 A파가 커져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요걸 그렇게 외웁시다. 다이아스톨릭 펑션이 떨어지니까 E파가 떨어지고, AT를 상대적으로 그걸 좀 보상하다 보니까 A파가 커졌다. 요렇게 이해를 합시다. 근데 수도노말 패턴은 뭐냐 하면,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E파가 커지고 A파가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LA 필링 프레셔라는 게 조금씩 점차 높아지는데, 결국은 실제 그 프레셔의 절대값은 요 노말이랑 다를 텐데, 상대적인 비율로만 보면 마치 노말이랑 좀 비슷해 보여요. 다시 똑같아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티슈 도플러를 도입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티슈 도플러를 도입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플로우가 흘러갔는지는 모르지만 에코 연구하는 사람들이 에코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어떻게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을 평가할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했겠죠. 자, 티슈 도플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봤잖아요. 마이트랄 밸브 애뉴러의 그 티슈를 트래킹하면서 그 티슈의 속도를 측정했죠. 그게 티슈 도플러죠. 자, 그랬더니 E 프라임, A 프라임, E 프라임, A 프라임이 있었는데, E파가 크고 A파가 크니까 E 프라임도 반대쪽으로 크고 A파가 반대쪽으로 상대적으로 작고, 요게 노말인데,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이렇게 생기면 E파와 A파도 역시 똑같이 뒤집힌다. 그러니까 E파가 더 작아지고 A파가 더 커지더라.
요게 이제 디스펑션인데 더 진행되면 수도노멀 패턴일 때 구분이 안 갔잖아요. 근데 티슈 도플러를 보면 구분이 갑니다. 티슈 도플러에서는 여전히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일 때랑 똑같아요. 자, 우리가 수도노멀일 때는 마이트럴 플로우만 보면 얘랑 같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티슈 도플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슈 도플러를 보고 이게 수도노멀이냐 노멀이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냥 E파가 크고 A파가 작다. 그건 기본인데 좀 다이아스톨릭이 약해지면 E파가 작아지고 A파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보상하느라. 더 나빠지면 다시 E파가 커지고 A파가 작아져서 이게 좀 헷갈리더라.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티슈 도플러인데 E', A'이 있고 디스펑션이 생기면 E'이 작아지고 A'이 상대적으로 커지는데 수도노멀일 때는 그대로 E'이 작고 A'이 커서 수도노멀을 노멀과 구분하는 방법은 티슈 도플러를 보고 구분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풀모너리 플로우는 좀 빼야 좋은데 풀모너리 플로우에서는 이게 S, D, AR 리거지 플로우인데 요건 하지 맙시다. 요건 하지 마는데 뭐 할 때 요걸 재는지 제가 아직까지 아는 바는 이게 이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을 평가할 때 뭔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평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애매할 때 풀모너리 플로우를 좀 보는 상황이 있어서 가끔 이제 풀모너리 플로우를 측정해 놓고 그게 이제 코멘트가 좀 나올 때가 있는데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좀 진행을 하면 요 다이아스톨릭 파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리거지테이션 플로우 시간이 증가한다.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좀 알면 됩니다. 대충 그런 게 있더라. 요건 나중에 보충할게요. 뭔가 이런 내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좀 이제 막 좀 분과 전문의로 영역을 가는 그 어나더 레벨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드 사이드에서 에코를 활용하는 데는 사실 이런 정보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괴로운 내용인데 우리가 요거까지는 좀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내용을 많이 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엄청 아는 사람 같지만 저도 엄청 알진 못하고 그냥 제가 아는 지식 수준에서 최대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근데 알긴 알아야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모르고서는 에코 판독지를 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왜 제가 이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하트 페일리어 중에 하트 페일리어 페프가 있죠. 하프 페프라고도 읽는데 하프 페프는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EF. EF가 50% 이상인데 하트 페일리어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트 페일리어 환자인데 EF는 떨어지지 않은 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EF 거리면 조금 좀 그렇다 그랬잖아요. EF는 LV의 시스톨릭 펑션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중에 굉장히 대표하는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EF는 LV의 시스톨릭 펑션을 대표하긴 하는데 이건 LV의 시스톨릭 펑션을 대표하는 거지 하트의 전체적인 펑션을 대표하는 건 아니죠. 자, 하트의 어떤 펑션을 보려면 LV의 시스톨릭도 중요하지만 다이아스톨릭도 중요하고 밸브 디지즈도 중요하고 그다음 페리카디움 문제도 있고 뭐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헤모다이나믹이 다 관여하잖아요. 우리가 EF만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EF는 굉장히 일부고 근데 실제로 EF만 얘기해도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순환기 쪽에 트랜스퍼하지 않을 대부분의 그냥 제너럴 워드의 순환기 내과가 아닌 환자들은 노멀 헤모다이나믹 피지올로지에서는 EF만 알아도 대충 그 환자 상태가 대충은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EF는 LV의 시스톨릭 펑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이아스톨릭 펑션이 실제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대요. 되게 중요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 드리다 말았는데 하트 페일리어 환자 중에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EF가 50% 이상 돼서 EF는 프리저브에 EF는 노멀인데 하트 페일리어인 환자 하프 페프 환자가
거의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 페일리어 환자 중에 절반은 EF가 노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EF만 갖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야, EF가 노말인데 이 하트 페일리어 숨찬 사람, 이 사람들 뭐야? 했더니 그 대다수가, 상당수가, 전부는 아닌데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 하프 페프 환자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이어스톨릭 펑션을 어떻게 평가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이어스톨릭 펑션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이제 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겠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에코는 초음파를 쏴서 반사되는 거를 다 모아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사되는 그 지점의 거리를 측정해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어요.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고, 반사돼서 올 때 그 음파의 프리퀀시의 변화를 갖고 이 프로브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방향 그 축 벡터의 속도 성분을 알 수가 있죠. 타겟하는 그 샘플의 프로브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축 방향 벡터의 속도를 도플러 이펙트를 갖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변이를 측정할 수 있고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에코는 그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프레셔를 잴 수 있냐? 딱 집어서 프레셔 못 재요. 그래서 변이와 속도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갖고 LV의 다이어스톨릭 펑션을 어떻게 하면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막 이거저거를 연구를 했더니, 이게 저도 이제 세미나 같은 거를 들어보면 옛날 가이드라인은 다이어스톨릭 펑션을 평가하기 위해 되게 막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파라미터들이 많으면 측정을 하기도 어렵고, 측정을 했더니 그 해석을 하기도 어려워. 해석이 막 다 제각각이야. 뭐로 보면 다이어스톨릭 그레이드 1인데 뭐로 보면 다이어스톨릭 그레이드 3고 뭐로 보면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 없대. 다 제각각이면 이런 파라미터들을 여러 개 측정해봐야 헷갈리기만 하고 해석이 어려워지죠. 자, 그렇단 얘기는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을 평가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을 평가하기가 그리 쉽진 않다 정도는 대충 이제 눈치채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왔어요.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왔고, 가이드라인이 계속 심플리파이 되면서, 야, 4가지만 측정해. 4가지만 측정하면 우리 그거 갖고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 그레이딩을 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이제 깊게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고, 우리는 그 정도만 알아도 훌륭해요. 그래서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파라미터 4가지가 나옵니다. 1번 E 오버 E 프라임입니다. E 오버 E 프라임이 14보다 높으면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셉탈의 E 프라임 벨로시티가 7cm보다 떨어지면 라테랄의 E 프라임 벨로시티가 10cm/s보다 떨어지면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다음에 TR 벨로시티가 2.8, 어디는 2.7이라고 본 것 같은데 뭐 2.7이든 2.8이든 TR 벨로시티가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LV의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LA 볼륨 인덱스가 34ml/스퀘어 제곱보다 크면 LV의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은 이거를 달달달 외우지 말고, 외우면 하나 써먹을 수가 없고요. 이 정보는, 이 정보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의미하는 바에 따라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으면 이런 값들이 실제로 이렇게 되긴 되겠구나,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되고, 그걸 알고 나면 소노그래퍼가 라테럴 E 프라임 벨로시티도 막 측정을 해놨는데 그것도 코멘트가 돼 있고, 막 TR 벨로시티에 LA 볼륨 인덱스가 적혀 있는데 막 다이어스톨릭 그레이드 2 딱 줬는데 뭐 풀머너리 플로우 쪽도 막 속도를 재놨고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진짜 이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을 평가하려고 막 난리를 쳤구나, 이걸 왜 쟀구나,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파라미터들이 다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랑 인과관계가 있고, 이런 파라미터들이 많이 포지티브면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조금 포지티브면 인터미디에이트, 많이 거의 해당이 안 되면 노멀 다이아스톨릭 펑션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 4번부터 이렇게 하나씩 설명할게요. 반대로 올라오면서 설명을 할 건데, 그거를 여러분이 대충 한번 그럴 수 있겠네 끄덕이면서 들어보세요. LA 볼륨 인덱스는 뭐냐면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볼륨이에요. 볼륨. 근데 그거를 인덱스라고 하면 스퀘어 미터 제곱 바디 서피스 에리아로 나눠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반에 LA-AO 레이쇼를 측정했던 적이 있어요. M모드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크기는 우리가 심장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키가 뭐 190인 사람이랑 키가 140인 사람이랑 심장 크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장 크기 자체가 체급에 따라서 다르고 LA 볼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디 서피스 에리아로 나눠져서 좀 표준화해요. 그래서 바디 서피스 에리아로 나눠서 34ml보다 크면 LA 볼륨이 좀 커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로 커졌으면 LV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LV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으면 프리로드 확보가 충분히 안 될 거고, 에이트리움에 계속 컨제스천 되겠죠. 쌓이겠죠. 그러니까 에이트리움이 계속 로딩, 부하를 받아서 어떤 리모델링이 되고 LA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에 되진 않겠지만 수개월에 걸쳐서 LA가 이제 커져 있다. 그러면 상당히 LV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이진 않은 게, AFib이 있어도 LA 볼륨이 커지고, 볼륨이 많아도 LA가 커질 수 있을 거고, MR이나 MS 같은 밸브 디지즈가 있어도 LA가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 이 해석에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LA 볼륨이 커져 있으면 LV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을 수 있겠네. 반대로 LV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으면 LA가 커질 수 있겠네가 이제 이해 가시죠? 그거를 볼륨 인덱스로 봅니다. 34ml per 스퀘어 제곱. 4번 끝났죠?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TR Vmax, TR 벨로시티가 2.8m/s보다 클 때. 요거 우리 좀 상식에 와닿지는 않는데 저도 좀 약간 의아했어요, 사실은. 자, LV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으면, LV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으면 LA에 쌓이고, 그게 풀모너리 컨제스천이 되고 결국 라이트 벤트리클에 쌓여서 트라이커스트 밸브의 리거지테이션 플로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계속 컨제스천 돼가지고 TR 벨로시티 마저 높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능한가? 뭐 싶긴 한데, 이렇게 막 와닿진 않아요. 막 와닿진 않는데, 그냥 뭐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LV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얼마나 심하면 TR 벨로시티까지 높아지는 정도로 그 뒤까지 다 영향을 미치겠네. 라고. 근데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약간 그게 뭐냐면, 이게 결국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트에서 좀 딴 얘기인데, 하트에서 프레셔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은 LV밖에 없어요. LV랑 RV 시스톨릭 할 때 특히 LV가 제일 심하고, 나머지 영역은 사실 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밸브가 닫히면서 이제 그 프레셔를 조금 갖고는 있지만,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RV 시스톨릭 프레셔는 높겠지만 웨징을 하면 그만큼 높지는 않고, 풀모너리 아터리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웨징을 해갖고 프레셔를 재면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이제 LA 프레셔고, LA 민 프레셔는 또 RV의 엔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랑 뭐 비슷하고, 결국 다시. 근데 제가 좀 전에 얼렁뚱땅 얘기한 게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우리가 LV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는 얘기는 LV 필링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다. 그거를 좀 외우고요. LV 필링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는, LV를 채우는 그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LA에서 밀려 들어오니까
LA의 미인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다. LA의 미인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는 LA 프레셔는 또 결국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니까 풀모너리 캐필러리에서 웨징을 해서 잰 프레셔랑 또 결국은 같다. 요 얘기는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세세하게 조금씩 다를 텐데 우리가 무슨 캐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말고요. 그냥 우리 얼렁뚱땅 알면 돼요. 이 정확히 아는 사람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는 얘기는 LV의 필링 프레셔가 높고 LV의 필링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는 LA 민 프레셔가 높고 LA 민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는 풀모널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외워둡시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부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외우라고 했었어요. 유체 속에 있는 물체의 부력의 크기는 그 유체에 잠겨 있는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 뭐 이렇게 외우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 중학교 때 20년 전에 외운 거를 20년도 더 됐나? 우리가 조금 외우고 있는 게 좋은 그런 것들은 있어요.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외워야 얘기가 되는 게 있거든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엘보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는 얘기는 LV 필링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고 LV 필링 프레셔가 높다는 거는 LA 민 프레셔가 높고 LA 민 프레셔가 높다는 거는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랑 같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좀 외웁시다. 그냥. 자, 그러면은 우리가 3번까지 했고 이제 2번 할게요. 셉탈 E' 벨로시티가 7cm보다 작다. 우리가 아까 티슈 도플러에서 마이트랄 밸브의 애뉴러스의 셉탈 쪽을 쟀고 그거가 우리가 E'이라고 그랬죠. E'의 셉탈. 그 속도를 쟀죠. 그게 이제 티슈 도플러니까 단위가 속도잖아요. 속도가 7cm/s보다 작으면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 자, 우리가 그 마이트랄 밸브는 셉탈 쪽도 있지만 라테랄 쪽도 있죠. 라테랄 쪽. 라테랄 쪽에다가 티슈 도플러를 켰고 속도를 쟀더니 그게 10cm/s보다 작으면 그것도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 왜냐하면 그 티슈 도플러가 속도가 느리면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고 결국 다이아스톨릭이잖아요. 지금 E'은. 그러니까 E'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 거랑 좀 코릴레이션이 있겠네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결국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E/E'이 14보다 크다 그러면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이제 나옵니다. 오늘 좀 힘들죠. 근데요, 이 그림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E/E'인데 E/E'이 높으면 높을수록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가 높더라는 거예요. 자, 에코는 프레셔를 잴 수가 없다 그랬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에코는 프레셔를 못 재는데 에코로 E/E'를 막 구해놓고 라이트 캐스 갖고서는 풀모널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를 웨징했고 다 재갖고 데이터를 많이 모아봤더니 이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꽤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E/E'이 대충 한 15보다 높으면 풀모널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가 대충 20보다 높더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 라는 결과를 알게 되었고,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LV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는 얘기는 LA 필링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고 LA 필링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는 LA 민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고 LA 민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는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징을 해서 잰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니까 결국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는 LA 민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고 LA 민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는 LV 필링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고 LV 필링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는 LV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는 거랑 코릴레이션이 되니까 E/E'이 15보다 높으면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요 정도는 조금 알아야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을 막 측정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런 게 있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요거까지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그냥 영상을 꺼버릴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압시다. 마이트럴 플로우를 갖고 결국 이 얘기는 LA의 필링 프레셔가 되게 낮다는 얘기고, LA 필링 프레셔가 되게 낮으면 노말이다. LA 필링 프레셔가 굉장히 높으면 다이아스톨릭 그레이드 3를 주고, 애매할 때는 막 E over E 프라임이랑 뭐 트래커 스피드 리거지테이션 벨로시티 측정하고 LA 볼륨 그 인덱스 측정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그레이딩을 하자. 근데 또 인터미디에이트면 뭐 풀모너리 무슨 플로우를 재갖고 또 나누자. 뭐 이런 얘기로 이런 식으로 하는 스토리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이제 그 전문가, 정말 이걸 전문으로 하는 그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거고, 우리는 요것만 알면 돼요. 요런 것들의 의미는 LA 필링 프레셔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E over E 프라임을 재더라. TR 벨로시티를 재더라. LA 볼륨 인덱스를 따지더라. 그래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그레이딩을 하더라. 요렇게만 알면 되고, 이렇게 난잡하다는 얘기는 뭐냐? 그 어떤 것도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을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고 보면 EF는 상당히 엘브의 시스톨릭 펑션을 잘 대표하는 편인데, 이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은 대표하는 뭔가의 값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여러 복잡하게 돼 있다는 얘기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측정해서 그걸 갖고 다이아스톨릭을 쉽게 평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VTI가 되고, VTI를 구하고 뭐 ERO 값을 구해서 뭐 리거지테이션 볼륨을 구하고 MR의 그레이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탁신TV 신재욱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웬만한 거 거의 다 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VTI, 그 다음에 P3 메소드로 ERO 구하고, VTI의 ERO를 곱해서 리거지테이션 볼륨을 구하고 MR의 그레이딩을 나누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에올타 쪽을 좀 안 했죠. 에올틱 밸브의 피크 벨로시티를 구해서 AS의 그레이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AR 케이스에서 프레셔 타임을 구하는 것까지 해서 AR의 그레이딩을 구하는 거, 그 정도까지 하면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 정도 하면 그냥 일반적인 포멀 에코에서 반복되는 리딩 결과는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포멀 에코 영상을 계속 눈에 바르고 계속 적용을 해보고, 실제 임상과 그 포멀 에코의 결과를 갖고 좀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해보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여서 루틴하게 나오지 않는 표현이 나오고 루틴하게 나오지 않는 어떤 뷰가 좀 있으면 이런 걸 왜 하는지 좀 책을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요 정도 이해를 하면 이제 꽤 이제 영상을 좀 볼맛이 날 거거든요. 에코 영상을. 그러면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강의를 들어도 뭔 소리 하는지 이제 알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가 된 지가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제 여지껏 까막눈이다가 요 정도 보게 된 지가 사실 뭐 솔직하게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진작에 이 정도를 알았으면 그동안 훨씬 더 많은 임상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게 보였을 거고, 지금 정도 되면 이제는 에코 같은 거 세미나 가서 강의를 들어도 저런 것도 있구나, 저건 저런 거였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잘 쏙쏙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 가서 알아듣기가 어렵죠. 책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할 거는 오늘은 VTI, 그 다음에 P4를 할 거고, 그 다음에 AR이랑 AS 정도까지 한 다음에 이제 추가로 좀 다른 케이스와 포멀 리딩을 좀 빠르게 반복해서 리뷰하는 거를 해보고, 그런 걸 한 2번 정도 하면은 영상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할게요. 자, 지금 요게 뭘 하는 건지 보셔야 되는데, 뭐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이게 4챔버 뷰잖아요. 4챔버 뷰고 요쪽에 마이트랄 밸브가 있죠. 그런데 지금
QRS가 있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뭐죠? 시스톨릭 할 때입니다. 시스톨릭 할 때 베이스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밑으로 가면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속도죠. 이쪽은 프로브로 가까워지는 속도. 자, 프로브가 여기 있잖아요. 프로브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QRS 하고선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커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지금 컨티뉴어스 도플러를 켜놨습니다. 컨티뉴어스 도플러를 켜놔서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빠지는 젯 플로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뒤로 빠지는 젯 플로우를. 그러니까 QRS 할 때 마이트랄 밸브에서 MR이 있고 그 MR 플로우가 뒤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 속도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은 다시 지우고 볼게요. 자, 지금 소노그래퍼가 뭘 했나 하면은 마이트랄 밸브에 커서를 맞추고 컨티뉴어스 도플러를 켜서 베이스라인을 올려놓고 멀어지는 방향의 속도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여기서 요 점을 꽝 찍고 이렇게 트레이싱을 합니다. 트레이싱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요런 결과값이 딱 계산돼서 찍혀요. 이거의 의미를 알아보자. 자, 이렇게 트레이싱을 하고 나면 요 최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값이 몇이죠? 이렇게 가서 보면 한 5보다 조금 높은 값이죠. 그래서 계산값이 MRVmax가 여기 보시면 5.34 m/s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뒤쪽으로 빠지는 플로우니까 5.34 m/s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MRVTI라는 값이 있는데 요것도 계산돼서 나오는데 이 값은 지금 이렇게 트레이싱을 한 요 부분에 면적이 됩니다. 이 면적은 일종의 적분인 거죠. 이 속도값을 시간에 대해서 쭉 적분을 했으니까 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적의 의미는 뭐냐? 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마이트랄 밸브가 있는데 이쪽에서 뒤쪽으로 빠지는 이 플로우의 속도를 이 마이트랄 밸브에서 뒤쪽으로 빠지는 플로우의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예요. 그러면 차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의 차원은 m/s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세크가 되니까 단위는 길이의 차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센티미터라는 길이의 차원을 갖는 177.71cm라는 VTI 값이 나와요. VTI 값은 지금 이 트레이싱한 이 면적이 됩니다. 면적. 이걸 왜 구하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마이트랄 밸브에서 뒤쪽으로 젯 플로우로 빠지는 그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쫙 모니터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싹 적분한 거야. 자, 그러면 이 VTI 값에다가 마이트랄 밸브 리걸지테이션 되는 그 조그만 면적이 약간 열린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R이 생긴다는 얘기는 마이트랄 밸브가 닫히지 않고 약간 열려 있잖아요. 약간 요만큼 열려 있어요. 그 조그만 미세 면적을 알면은 그거를 우리가 ERO라고 해볼게요. ERO 면적을 알면 ERO는 그냥 용어예요. 마이트랄 밸브가 다 닫히지 않아서 리걸지테이션을 유발하는 그 조그만 면적을 우리가 알면 그 면적에다가 이 VTI 값을 곱하면 뒤로 빠지는 리걸지테이션 되는 그 볼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걸지테이션 볼륨은 MR을 유발하는 ERO라는 면적에다가 VTI 요거를 곱하면 리걸지테이션 되는 볼륨이 나옵니다. 맞나요?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에코를 이용해서 마이트랄 밸브에서 한번 시스톨릭 할 때 리거지테이션이 되는데, 그 리거지테이션 되는 그 볼륨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냐? 지금 우리가 마이트랄 밸브에 컨티뉴어스 도플러를 켜서 뒤쪽으로 빠지는 이 속도를 측정했고, 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VTI 값을 구했고, VTI 값을 구했으니까 거기다가 ERO, 그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되는 그 조그만 면적, 그 ERO 값만 알면 ERO에다가 우리가 구한 이 VTI 값은 적분 값은 계산해 주니까 VTI 값을 곱하면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구하면 그 리거지테이션 되는 뒤로 빠지는 그 볼륨을 나눠가지고 MR을 그레이딩 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이 많으면 MR이 심한 거고, 그 볼륨이 적으면 MR이 적은 걸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레이딩을 해도 되고, MR을 그레이딩 할 때.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ERO를 구한다고 치면, ERO는 마이트랄 밸브가 다 닫히지 않고 그 조그맣게 열려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닫혀야 되는데 MR이 있다는 얘기는 안 닫히고 좀 열려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ERO라는 면적이 커야 MR이 심할까요? 작아야 MR이 심할까요? 커야 MR이 심하겠죠. 그럼 ERO라는 면적을 갖고도 MR을 그레이딩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구글에다가 에코, MR, 그레이드라고 치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구글에서 MR을 그레이드 하는 거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여러분 이제 뭔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ERO라는 면적은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마이트랄 밸브가 있죠. 자, 일단 우리가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L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LA가 있다고 칠게요. 요게 다 닫히지 않으면 요 부분에 원래 닫혀야 되는데 다 안 닫히니까 요만큼 열려있는 요 면적이 있을 거고, 다 닫히지 않은 그 면적을 우리가 ERO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는 면적 단위니까 거리의 제곱 단위겠죠. 그래서 요쪽으로 이렇게 뒤로 빠지는 이제 백플로우가 생기잖아요. 백플로우. 그러면 이 ERO가 크면 클수록 MR은 심하겠네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ERO 곱하기 VTI 하면 이게 리거지테이션 볼륨이고, 리거지테이션 볼륨이 많으면 많을수록 MR이 심하겠네요. 그쵸? 그냥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ERO라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MR의 그레이딩을 CBO로 줄 수 있는 거죠. ERO가 좁으면 MR 되는 것도 적을 거고, ERO가 크면 MR도 많이 될 거니까 ERO를 갖고도 MR을 그레이딩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RV 볼륨, 리거지테이션 볼륨, 뒤로 빠지는 그 볼륨을 측정하면 그 볼륨이 많으면 결국 MR이 그레이드가 높겠네. 그럼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은 어떻게 측정하냐? 우리 좀 전에 했죠. 그 ERO에다가 그 ERO로 빠져나가는 시간에 대한 그 속도를 쭉 적분하면 그 값이 VTI 값. 그 VTI 값은 어떻게 구하냐? 축을 마이트랄 밸브에 맞춰서 컨티뉴어스 도플러를 켜고 베이스라인을 올려서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모니터하면 왜 MR 플로우는 백 플로우니까 프로브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프로브는 에이펙스 쪽에 있으니까 MR은 에이트리움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높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 속도를 트레이싱하면 QRS 직후에 뒤쪽으로 빠지는 리거지테이션 플로우가 있고, 그거를 트레이싱을 하면 피크 값이 나와서 그 피크 값을 알면 항상 우리는 벨로시티를 알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나오고, 근데 우리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에서는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관심이 있지만
마이트랄 밸브는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크게 관심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트레이싱을 하면은 기계가 그 면적을 계산해줘서 VTI 값이 나오고, VTI 값이 나오면 이하로만 알면 두 개를 곱하면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구할 수 있고, 이하로 어떻게 구하냐? 이하로는 이제 P3 메소드로 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VTI 값을 구하면 거기다 이하로를 곱해주면 리거지테이션 볼륨이 되고,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레이드는 CBR을 받는구나. 납득 가능하죠. 요건 뭐냐? 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저도 좀 공부를 하면 추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해요. 자, 한 번만 다시 설명할까요? 축을 마이트랄 밸브 쪽에다 맞춰놓고 컨티뉴어스 도플러를 켜고 베이스라인을 올려서 우리는 멀어지는 방향의 플로우를 모니터링 할 거고, 시간에 대한 이 속도 값이 측정이 됩니다. 자, QRS 직후에 나오는 이 플로우는 마이트랄 밸브에서 멀어지는 속도니까 이게 MR 플로우고, 뭐 이쪽 플로우도 있겠지만 우린 그건 관심 없고, 이거는 이제 다이스톨릭 플로우잖아요. 프로랑 가까워지는, 우린 이건 관심 없고, 멀어지는 MR 플로우가 관심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주면 요 최고 값이 계산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면적 값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이게 VTI 값이 되고, 단위는 거리의 단위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하로 면적 단위를 곱해주면 볼륨 단위가 되죠. 부피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하로 요게 이렇게 딱 열려있는, 다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그 조그만 면적을 우리가 이하로라고 하는데, ER5만 구하면 ER5에다가 여기서 구한 VTI 값을 곱해주면 바로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 면적이 나오겠네.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는 뭘까요? 요거는 3챔버 뷰예요. 3챔버 뷰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LV가 있고, LV,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요게 LA, 그 다음에 요게 에올타잖아요. 이쪽에 밸브가 있겠죠? 에올틱 밸브. 그러니까 3챔버 뷰입니다. 3챔버 뷰는 4챔버 뷰에서 LV 쪽으로 방향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리다 보면 3챔버가 나오는데, 로테이션 하면은 이 3챔버 뷰가 우리가 아는 상식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한참 시스톨릭일 때 뭔가 파란 플로어가 있죠. 프로브로부터 파란색은 멀어지는 속도죠.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이거는 에올타로 시스톨릭 할 때니까, LV가 시스톨릭 할 때니까 플로어가 이쪽으로 나가는 플로어가 있죠. 그래서 파란색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뭔가 이렇게 파란 플로어가 약간 보이죠? 요거는 이제 MR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아스톨릭 페이지로 가면 한참 다이아스톨릭일 때 보시면 빨간색 플로우가 들어오니까, 빨간색 플로우는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는 속도고, 빨간색 플로우가 다이아스톨릭 플로우가 있고, 그때 요 빨간색 플로우도 결국 들어가고 있는 플로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납득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하는 걸까요? 이제 다 여러분 이제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아는데, 지금 요거는 일종의 3챔버 뷰 있잖아요. 여기 LA, LV,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에올타, 나가는 플로우인데, 지금 잘 보시면 요쪽에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이 있고, 요쪽에 샘플 볼륨을 해서 요 지점에 지나는 속도를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있고, 베이스라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요 지점에 꽝 지금 점을 찍어 놨어요. QRS 하고 나서 초반이 시스톨릭이죠. 시스톨릭일 때 요렇게, 시스톨릭일 때 요 지점의 속도가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속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에올틱 밸브 Vmax. 에올틱 밸브에서 나갈 때의 속도의 Vmax 값이 여기 보시면 1.43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체선 속도를 알면 항상 베르누이 법칙에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나오죠. 그래서 에어리틱 밸브 앞뒤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8.17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AS가 심하면 에어리틱 Vmax가 클까요, 작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AS가 심하면 에어리틱 밸브로 나가는 플로우의 Vmax가 클까, 작을까? AS가 심하면 에어리틱 밸브의 Vmax가 커지겠죠. 그래서 AS가 12호한 사람은 Vmax가 4 이상이고요. 12호 AS인 환자는 에어리틱 밸브의 Vmax가 4보다 큽니다. 그래서 AS 환자들 보면 항상 Vmax 값이 측정이 돼 있어요. 에어리틱 밸브에. 그리고 AS가 있을수록 그 에어리틱 밸브 전후에 Vmax 값이 크니까 V가 크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크고 에어리틱 밸브 앞뒤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2가 안 되는데 2가 안 되면 노말입니다. 2 이상부터 이제 AS 그레이딩을 줘요. 그래서 에어리틱 밸브의 에코에서 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건데. 자, 지금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아까 2 이상이면 AS의 그레이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일드. 4보다 커? 그러면 12호 AS인 거예요. 에어리틱 밸브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펄스 도플러를 이용해서 펄스 도플러가 아니고 컨티뉴스 도플러를 써야겠죠. 속도가 빠르고 피크 벨로시티를 재야 되니까 뭐 컨티뉴스 도플러인지 펄스 도플러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AS니까 12호일 때는 컨티뉴스 도플러로 재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속도가 크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당연히 커지겠죠. 밸브 에리아가 좁으면 AS 그레이딩을 많이 받겠죠. 밸브 에리아도 어떻게 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ASK 쓸 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밸브 에리아는 바디 서피스로 나눠준 값인데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벨로시티 레이쇼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우리는 요거는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AS는 Vmax를 재서 측정한다. AS는 에어리틱 밸브의 Vmax 값을 측정한다. 실제로 이건 좀 은근히 ER에서도 쓸 일이 있어요. 이제 고령에서 AS 환자가 심심치 않게 있고 뭐 디스립니아 주소로 왔는데 렁에 좀 컨제스천도 돼 있고 AS 환자니까 뒤쪽으로 다 컨제스천 되기 때문에 렁이 풀모너리 이데마나 이퓨전이 차서 오고 환자는 디스립니아를 호소합니다. 렁이 이데마 때문에 디스립니아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AS가 심하면 카디악 아웃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스립니아를 호소하게 되고 렁이 이제 이디마가 생기고 하니까 마치 무슨 천식 환자처럼 막 위징이 심해요. 그래서 막 되게 막 위징 심하고 막 숨 힘들게 쉬고 있고 뒤쪽에 컨제스천 돼서 풀모너리 이데마, 풀모너리 이퓨전 차 있고 카디악 아웃 떨어져서 또 디스립니아 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랩이 어떨까요? 항상 대부분 이제 CKD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리틱 스테노시스 때문에 카디악 아웃이 떨어지고 마치 프리레날처럼 좀 약간 크레아틴이 뭐 1, 2, 3 뭐 요 정도 항상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응급실에서 온 신환을 뭐 주말이야. 그래서 포멀 에코를 할 수 없어. 근데 닥신 TV에서 봤는데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에서만 봐도 에어리틱 밸브가 막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돼 있고 스티크닝 돼 있으니까 대충 볼 수 있고 그걸 딱 보자마자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에서 에어리틱 레벨을 봐서 에어리틱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걸 보는데 이게 우리가 좀 봤더니 얘가 하나가 잘 안 움직이고 막 칼시피케이션 되어 있고 스티크닝도 있고 열리는 구멍이 조그매. 그러면 이제 에어리틱 밸브의 Vmax를 재야겠다. 일단 4 챔버 뷰를 잡고 거기서 살짝 올려다 보면 5 챔버 뷰가 되고 5 챔버 뷰에서 에어리틱 밸브 쪽을 맞춰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 3 챔버 뷰가 되고 거기서 컨티뉴스 도플러를 켜가지고 에어리틱 밸브 쪽으로 나가는 프로볼부터 멀어지는 피크 벨로시티 값을 구해서 피크 벨로시티 값만 구하면 이게 뭐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진 않을 테니까 피크 벨로시티 최고로 높은 값을 구했더니 그게 2보다 크다 그러면 이 사람은 AS. 근데 만약 이게 4다 그러면 이 사람은 CBO AS. 이 사람이 디스립니아는 CBO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 사람은 렁도 컨제스천 되겠구나. 랩은 까보지 않아도 뭔가 CKD가 좀 있겠네. 보호자한테 설명 빨리 해드려야죠. 서든데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정도는 또 좀
알면 좋습니다. 이렇게 ER에서 환자를 볼 때도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요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에어틱 밸브의 피크 벨로시티만 구해도 AS 그레이딩이 바로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응급실에서 보면 우리가 베드사이드에서 에코를 하고 사진을 찍어 놓아야 되는 게 뭘까요? 이거저거 다 할 필요 없고 요걸 찍어 놓으면 되죠. 요걸 찍어 놔서 요 V 값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4보다 넘는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찍혀도 요쪽에서 쟤는 뒤로 빠지는 백플로우의 피크 벨로시티가 4보다 큰 게 딱 찍혀 닿으면 이 사람은 CBU의 에이스 바로 나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CBU의 에이스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케이스는 아니지만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